정부가 1기 신도시 마스터 플랜을 2024년도까지 완성하겠다고 발표하자 이것이 사실상 1기 신도시 공약 파기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이트 진로와 화물 조합이 서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는데요. 하이트 진로가 처음으로 협상 테이블에 나서며 대화 물꼬를 트긴 텄는데 합의점엔 도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당국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국내에서도 휴대전화 한 대에 2개의 전화번호를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지는 것인지 내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정부가 1기 신도시 마스터 플랜을 2024년까지 완성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공약 파기 논란이 거세지고 있죠.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장관직을 걸겠다며 전방위적인 수습에 나섰는데요. 형 전분의 사업 착수가 가능할지에 대해선 여전히 우려가 많다고 합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공약 파기 논란이 커지고 있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과 관련해 원희룡 장관이 장관직을 걸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지난 16일 원 장관은 윤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며 1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재창조 수준의 마스터 플랜을 2024년까지 완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포부와는 달리 발표 이후 분당과 일산 등 해당 지역민들 사이에선 계획 수립만 세우다 끝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졌고 정치권에서도 총선용 시간 끌기라며 공세를 퍼붓는 등 논란이 가중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식의 질책성 발언을 내놓자 원 장관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장관직을 걸고 1기 신도시 마스터 플랜 일정을 앞당기겠다며 초강수를 뒀습니다. 원 장관은 또 1기 신도시 재정비 태스크포스를 즉각 확대 개편하고 5개 신도시별 팀을 만들어 권한을 가진 각 시장들과 정기적 협의체를 만들 것이라며 조만간 1차 협의회를 잡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소야대 속 특별법 제정과 이주 대책 방안 마련 등 현실적인 문제는 여전히 풀기 어려운 과제로 꼽힙니다. 여기에 마스터 플랜이 수립되더라도 절차상 시간 단축은 한계가 있어 윤 정부 임기 착공은 무리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결국은 인허가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 270만 호의 그 1기 신도시 쪽에서의 10만 호 계획이 안 담겨 있으니까 결국은 현 정부 임기 내에서는 밑그림 그리는 차원, 마스터 플랜 그리는 차원에서만 접근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국토부에 따르면 일반적인 재건축 사업의 경우 통상 인허가 절차만 5년이 걸리고 시공사 선정 등을 거쳐 실제 입주까지는 10여 년이 소요됩니다. 정비사업 관련한 물리적인 문제도 큰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에서 원 장관이 1기 신도시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설석영입니다. 기존 아파트값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새 아파트값은 되려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청약시장 인기가 시들시들한데 분양가마저 상승하며 미분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 시장과 청약 시장이 거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셋째 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은 서울 0.09%, 인천 0.18%, 경기 0.12%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R114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 청약 시장에서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1,645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작년 평균 분양 가격에 비해 약 12% 상승한 수치입니다. 매매 시장에서 집값이 떨어지는데 분양가가 오르다 보니 청약 시장의 분위기도 싸늘하게 가라앉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이편한 세상 평택 하이센트는 816가구를 모집했는데 385가구만 지원했고, 지난 22일 라포르테 공도는 980가구 모집에 단 1명만 지원했습니다. 심지어 지난달에는 전국 단위의 주택청약 종합적주 가입자 수가 2009년 출시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요자들이 아예 청약 통장을 깨버리고 청약 시장에서 이탈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건축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토지 가격도 많이 올랐다 보니까 분양 가격 자체를 낮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분양가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에서는 추가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을 감안해 하반기에 분양 가격 인상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한일시멘트, 삼표시멘트 등 시멘트 업체들이 시멘트 가격을 톤당 최대 15% 인상한다고 밝혀 이 부분이 곧 분양가에 반영될 공산이 큽니다. 여기에 금리도 연내 더 오를 것으로 전망돼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고 있는 분양시장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하이트진로 화물조합원 파업으로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하이트진로 화물 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의 노동자들이 9일째 본사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하이트진로가 처음으로 협상 테이블에 나서며 화물연대도 본사 로비 농성을 잠시 해제했습니다. 서지윤 기자입니다. 하이트진로 화물조합원 파업 105일차. 화물연대와 수양물류, 하이트진로의 협상이 오늘 오전 11시부터 진행됐습니다. 파업은 지난 3월 하이트진로의 화물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 132명이 운송료 인상, 공병 운임 인상, 차량 광고비 지급 등을 요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수양물류는 하이트진로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입니다. 화물연대는 지난 3월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에 가입하고 하이트진로에 대한 총파업과 점거 농성 등에 들어가면서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핵심은 운임 30% 인상인데 입장차가 분명합니다. 화물연대는 2009년 유가 하락으로 운송료를 낮춘 이후 현재까지 실질 인상률이 0%라고 주장합니다. 하이트진로는 화물차주들과 운송료를 분기별로 책정하며 오른 기름값 등을 반영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이트진로는 수양물류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지만 교섭에는 관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청업체의 일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공정거래법 때문. 하지만 화물연대의 점거 농성이 지속되면서 오늘 교섭에 하이트진로가 참관인 자격으로 나서게 됐습니다. 하이트진로가 참관인 자격으로 교섭에 참여하면서 화물연대도 본사 로비 농성을 부분 해제했지만 협상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하이트진로가 협상 테이블에 나오면서 협상의 물꼬는 트였지만 105일이나 농성이 지속됐던 만큼 꼬인 매듭 짓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금리가 평균 18%에 달하는 리볼빙 서비스의 이용 규모가 지난달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올 들어 이용액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향후 가계부채 부실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불안전 판매 우려도 커지고 있어 금융당국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미현 기자입니다. 신용카드 대금 중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2월에 갚을 수 있는 리볼빙. 리볼빙으로 2월된 카드 대금 수수료율은 지난 6월 말 기준 최고 18.43%로 카드론 평균 금리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잔액이 부족할 때 연체 없이 나머지 금액을 2월시켜준다는 점에서 많은 소비자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실제 소비자들이 리볼빙을 사용한 금액인 2월 잔액은 지난해 말보다 6,600억 원 넘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리볼빙 서비스 이용 위험성을 인식 못한 점 등에 따른 불완전 판매도 늘어난 상황.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꼭 필요한 사람들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기준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우선 소비자가 리볼빙 서비스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한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리볼빙을 대출 상품 수준으로 설명하고 계약 체결 전 권유 단계에 설명 의무 절차를 도입합니다. 또 리볼빙 설명서를 신설해 카드론 등 유사 상품의 금리 수준과 변동 고정 금리 여부를 표시하고 저신용자에 대해선 텔레마케팅을 통한 리볼빙 서비스 판매 권유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리볼빙을 해주는 쪽에서도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설명을 정확히 해야만 나중에 오해가 없고 빚이 누적되지 않는 거죠.
다만 하반기에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로 카드론을 이용 못하는 차주들이 결제성 리볼빙으로 몰리는 풍선 효과 가능성도 큽니다. 이 때문에 제도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국내에서도 휴대전화 한 대로 이 2개 전화번호를 쓸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내 휴대전화로도 되는 건지 그렇다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경제선업 김수빈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 2심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유심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2심의 개념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더 발전된 개념인 건가요? 뭔가요? 네,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예. 2심은 기존의 유심과 같은 기능을 하는데요. 즉 단말기를 쓰는 사용자와 이동통신 회선을 정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다만 기존의 유심은 슬롯에 넣었다가 빼는 그런 설치 제거를 하는데 2심은 기기에 내장돼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번호나 기기를 바꾸더라도 사용자 정보를 담은 프로파일을 다운로드만 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운로드 비용은 2,750원으로 유심 구입 비용보다 저렴합니다. 국내에 출시된 2심 탑재 단말기의 경우 모두 1개 이상의 유심 슬롯이 있어 2심과 일반 유심 2개를 모두 쓰는 듀얼심 모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전화번호와 회선을 유지한 채 다른 회선을 추가해서 동시에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심을 통해 핸드폰 단말기 하나당 2개의 전화번호를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 한마디로 유심은 우리가 이제 조그만한 그 핀으로 열고 꼽고 해서 돈을 주고 한 9,000원, 10,000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요. 그 가격을 주고 사는 건데 2심은 다운로드를 통해서 웹상에서 이제 사용을 한다. 뭐 다운로드 비용만 내면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게 보니까 2년 전부터 이게 해외에서는 활성화가 됐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왜 이렇게 늦었던 겁니까? 네, 그렇죠. 우리나라는 좀 도입이 늦은 편입니다. 예. 이미 전 세계 68개국 그리고 175개 통신사가 2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미 애플은 2018년 아이폰 XS 모델부터 2심과 유심 모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2020년 출시된 해외판 갤럭시 S20 시리즈부터 2심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2심이 허용되지 않아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국내 이동통신 3사의 반대가 꼽힙니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그간 전화 개통마다 지불했던 유심 카드 구매 비용이 사라지게 됩니다. 7월 통신 3사 간 번호 이동 건수 약 20만 건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도 유심 판매 수익이 매달 15억 정도로 추산이 되거든요. 만일 2심이 활성화가 된다면 해당 매출이 절반 가까이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통신사 간 이동은 물론 알뜰폰 요금제로도 이동이 쉬워질 전망이기 때문에 통신사 간 마케팅도 보다 치열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예, 통신사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을 것 같은데 궁금한 건 이제 그렇다면 도입이 되면 휴대전화 모든 휴대전화에서 사용이 가능하게 되고 뭐 그런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일부 모델들만 지원이 되는데요. 아이폰은 아이폰 XS 시리즈 이후 나온 모델들부터 가능하고요. 삼성전자 스마트폰은 갤럭시 Z 플립 폴드 4부터 2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 출시 갤럭시 스마트폰 중 처음 적용이 됐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스마트폰에서는 상당수 메신저 앱들이 듀얼 메신저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똑같은 앱을 2개 다운받아 서로 다른 아이디로 로그인해 동시에 띄워놓고 사용할 수 있는 셈입니다. 알뜰폰에서도 내달 1일부터 2심이 사용 가능하고요. 다만 비교적 최신 기종부터 2심이 사용이 가능한 만큼 듀얼심의 완전한 상용화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거란 전망입니다. 한 대에다가 예를 들어서 메신저 2개 띄워놓고 하면 좀 헷갈리긴 할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익숙해지겠지만요. 네. 기존 이통 3사에서 비슷한 서비스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뭐 차이점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동통신사에서도 부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3,000원대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면 2개 번호를 부여받는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이 통사 측에서 임의로 제공하는 가상 번호기 때문에 별도의 본인 인증 서비스 등이 불가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별도 인증이 필요한 어플리케이션 등을 기존 번호와 완전하게는 분리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또 통화나 문자 내역을 확인할 때도 어떤 번호로 연락이 온 건지 명확하게 표시가 되지 않고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기 위해서는 특정 번호를 선 입력해야 한다는 좀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상 등의 이유로 투폰을 사용하거나 이미 투넘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2심 도입으로 보다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예, 이제는 진짜 휴대전화 2대 쓰는 것처럼 정확하게 분리가 된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요금제가 관건일 것 같아요. 어떻게 됩니까, 요금제는? 네,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사 요금제죠. 그렇죠. 유심과 2심, 즉 듀얼심을 사용하게 되면 2개의 요금제가 필요합니다. 보통 2개의 전화번호가 필요하신 분들은 업무상의 목적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번호 하나는 데이터 제공량이 많은 고가 요금제, 또 나머지 하나는 수신용 등으로만 활용하는 저가 요금제를 쓰시는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서로 다른 통신사나 알뜰폰 등과 교차해서 맞춤형 요금제를 구성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주로 온라인을 통해 개통하는 알뜰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좀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2심 도입을 계기로 새로운 요금제가 나오게 될지는 미지수인데요. 선뜻 특정 단말기를 가진 이용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해석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로드맵은 2심이 도입되고 나서 그 파급력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달부터 당장 도입된다고 하죠. 2심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김수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엔터주가 2분기에 호실적과 더불어 블랙핑크의 컴백, 뉴진스의 흥행 등 아이돌 그룹들이 큰 인기를 얻으며 주목받고 있죠. 증권업계에선 향후 실적 개선세가 돋보일 것이라며 엔터주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내놓기도 하는데요. 최민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엔터주들이 2분기 호실적을 기록한 데 이어 블랙핑크, 뉴진스 등 걸그룹들의 흥행 열풍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달간 엔터주인 YG 엔터테인먼트, 하이브, JYP 엔터테인먼트는 20% 넘게 주가가 뛰었습니다. SM 역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6%, 8%가량 상승한 데 비해 엔터주가 상대적으로 좋은 성적을 거둔 겁니다. 최근 공개된 YG 엔터테인먼트의 블랙핑크 뮤직비디오 핑크 베놈은 유튜브 공개 29시간 35분 만에 조회수 1억 뷰를 달성했고 7월 공개된 하이브의 신인 걸그룹 뉴진스도 데뷔 앨범 선 주문량 44만 장을 돌파하며 걸그룹들의 팬덤 확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는 K-팝 아티스트의 앨범 판매량은 2019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올해도 전년 대비 2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며 엔터주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 K-팝의 글로벌 확산세 지속으로 미국, 유럽 국가 등 비아시아 국가양 앨범 수출액 성장세가 높았습니다. 박형민 KF투자증권 연구원은 K-팝의 팬덤 확장이 확인되고 있음에 따라 내년 실적이 더 좋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엔터사 중 최선호주로 JYP 엔터테인먼트, SM, 차선호주로 YG 엔터테인먼트, 하이브를 제시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최근 금리 인상 우려, 고환율 등으로 지속되는 증시 부진이 성장주인 엔터주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고 조언합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현대중공업의 보호예수 해제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공모가보다 한참 더 오른 주가에 우리 사주를 보유한 직원들이 활짝 웃고 있다고 하는데요. 성나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대중공업의 보호예수 해제를 앞두고 우리 사주를 청약했던 직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1.73% 오른 14만 7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해 9월 17일 상장 당시 공모가인 6만 원과 비교하면 현재 현대중공업의 주가는 145%가량 오른 상황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상장을 진행하면서 총 360만 주를 우리 사주 물량으로 배정했고 직원들이 모든 물량을 소화했습니다. 여기에 현대중공업은 빚을 낸 직원들에게 보호예수 기간인 1년 동안 이자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장 당시 현대중공업 직원 수는 12,608명으로 직원 1명이 평균 285주를 청약했다고 보면 우리 사주로 인한 차익만 약 2,400만 원에 달합니다. 한편 최근 이어지는 강달러 현상과 수주 증가 등이 조선업 전반에 상승 모멘텀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똑같은 달러 성과에도 원화로 떨어지는 게 많으니 수주에서도 좋고 실적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이동원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조선업계의 증가하는 수주 추세에 대해서 현재 수주한 물량만으로도 최소 3년의 성장이 보장되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현대중공업은 올 2분기까지 약 1,000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지만
3분기부터 지난해 수주한 선박들의 생산이 시작되고 원화 환산 매출이 증가하면서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성낙윤입니다. 오늘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가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렸습니다. 은행, 보험 등 58개사가 공동채용에 나섰는데 채용문이 활짝 열릴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대졸 청년 실업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오늘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박람회에서는 은행, 보험, 증권 등 58개 금융사가 참여해 구직자들에게 채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KB국민, 신한, 우리하나농협, 기업은행 등 6대 시중은행은 현장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은행별 면접자는 300명대 수준으로 많게는 380명이 이틀에 거쳐 면접을 볼 계획입니다. 박람회를 통해서 6개 시중은행 공통으로 AI 기반의 자소서 평가를 했습니다. 자소서 평가에서 합격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오늘의 면접이 열리게 되었고요. 오늘 면접에 합격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반기 은행 채용이 열릴 때 서류 전형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수 면접자 선정 비율은 35% 수준으로 예년보다 확대됐습니다. 여기다 올해부터는 메타버스를 통해 금융권 면접을 체험하고 전문가의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받는 메타버스 모의 면접관이 도입됐습니다. 40개 금융사 인사 담당자가 업권별로 채용 전형 및 인재상 등을 소개하는 설명회도 진행하며 유튜브로도 생중계됩니다. 박람회를 열었지만 6대 시중은행은 대부분 공채 일정을 잡지 못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금융사 채용문이 더 좁아지는 건 아닌지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채용문이 좁아졌습니다. 비대면 전환에 따라 오프라인 영업점을 줄이며 신입 공채를 축소한 반면 상시 모집을 늘리는 것으로 채용 형태를 바꾸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15,000명의 취업 준비생들이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이미 좁아진 은행 채용문이 다시 크게 열릴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서울경제TV 윤다희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주거안정 실현 방안의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한 첫 대책회의를 진행했습니다. LH는 연내 청년 원가주택 약 3,000호의 사전 청약을 위해 핵심 입지 마련에 나서고 공급기준 수립과 청약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정부 정책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부천 원미 등 도심 복합사업지 7곳에 대한 후속 절차 이행, 공공정비사업 지방 확대 추진, 층간소음 해소 등 주택 품질 제고와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도 조속하게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정관 LH 사장 직무대행은 대책회의에서 LH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주거 안정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으로서 주택 공급 확대, 주택 품질 제고, 주거 복지 강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막중한 책임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대건설이 국내 최초로 층간소음 1등급 인정서를 획득했습니다. 현대건설은 국토교통부 지정 인정기관인 LH품질시험인정센터가 실시하는 바닥 충격음 성능 등급 평가에서 경량 및 중량 충격음 양 부분 1등급 인증서를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닥 충격음 성능 평가에서 역대 최고 등급인 1등급 인정서를 모두 확보한 것은 현대건설이 처음으로 현대건설은 이번 인정서 획득을 통해 국내 건설사 가운데 현장 적용이 가능한 1등급 기술을 최초로 보유하게 됐습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소음 걱정 없는 주거 환경 실현을 위해 1등급 바닥 구조를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며 고객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주거 가치 실현을 위해 최적의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심이 라면과 스낵 등 주요 제품의 가격을 인상합니다. 지난해 8월 라면 가격을 7.6% 인상한 지 약 1년 만에 다시 가격을 올리는 건데요. 이에 대형마트에서 봉지당 평균 736원에 판매되고 있는 신라면의 가격은 약 820원으로 새우깡의 가격은 1,100원에서 약 1,180원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심은 국제 분쟁과 인플레이션으로 원재료 가격이 급등해 원가 부담이 심화됐다며 2분기 국내에서 적자를 기록한 만큼 가격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설명했습니다. 농심이 가격 인상을 결정하며 오뚜기와 삼양 등도 줄줄이 제품 가격을 인상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센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